거는 헤이그 규칙의 4조 4조 운송인의 면책입니다. 운송인의 면책. 그래서 운송인이 어떻게 면책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4조 1항의 내용이 가망 능력 주의 의무의 입증층입니다. 앞서 운송인의 의무 3조를 얘기할 때 운송인에게 주어진 가망성 의무가 상당한 주의 의무였다.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 상대적 의무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결과값이 달랐다 하더라도, 결과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4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지 않는 한 운송인이 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어떤 가망성의 가망성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발생되는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운송인의 어떤 매우 유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입증하려면, 셀프 입증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난 최선을 다했어 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선박이라는 거잖아요. 선박이라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불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불 나면 화재가 난다? 그러면 가볼 수 있죠. 근데 선박은 뭐예요?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 있잖아요. 불 났어요. 그럼 혹은 불이 났거나 아니면 뭐 화물이 유실됐어. 아니면 뭐 화물이 오염됐어. 화물이 파손됐어. 화물이 해수가 침범이 돼서 뭐 여러 가지로 손상이 갔어. 그러면 가장 객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운송인의 고용인들이죠. 사용자죠. 선장, 선원. 하주는 접근할 수 있어요, 거기? 물론 접근하려면 나중에 접근하지. 사고가 일어나고 한참 뒤에 목적항에 도착해서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거를 이제 소위 그 가실 책임주의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진다는 주의인데, 요게 해상 운송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항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항공 운송을 가면 항공 운송 공부할 거예요. 중간고사 지나고 복합 운송 하고 난 다음에 할 건데, 항공 운송 가보면 무가실 책임주의라는 게 있어요. 항공 운송인은 내가 잘못하고 안 잘못하고 내 실수고 내 가오고 이거 상관없이 결과값이 사고면 사고야. 책임져야 돼. 그걸 무가실 책임주의라고 하거든.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그 비행기를 운영하는 운영회사, 그러니까 항공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항공운송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가망능력 주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얘기하는 게 여기 밑에 책임 원칙에 관한 부분이죠. 책임 원칙. 책임 원칙은 화물 운송인의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가실 책임주의입니다. 가실 책임주의.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게 가실 책임주의예요. 말을 풀어보면. 그래서 그 취지가 그 위에 그대로 드러나죠. 난 최선을 다했어. 결과가 안 좋았어. 그래도 젖잘싸잖아. 피해가는 거야, 책임을.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만 운송인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4조 1항. 4조 1항의 내용이 그러한 운송인의 면책에 관한 내용이고, 자, 4조 2항이 있어요. 4조 2항이 뭐냐면 그 유명한 면책 가달로입니다. 면책 가달로. 그래서 여기 A부터 시작해서 PQ, Q까지 17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운송인이 면책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이걸 이제 여기 영어 표현으로는 여기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 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여기 있는 내용인데, 여기 사유에 해당되면
여기 사유에 해당되는 사고로 인해서 화물이 손상되거나 멸실되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어떻게 된다고? 면책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멸실, 손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 볼 게 뭐냐면 하재가 있어요. 하재. 하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 운송인이 배의 선박에서 하재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송인은 면책됩니다. 이건 뭐 가실 책임주의 이런 것도 아니야. 하재로 인해서 화물이 손상되고 이러면 그냥 운송인 면책이에요. 간단해요. 여기 나와 있죠. 고의 가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하재로 인한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운송인이. 그럼 어떻게? 보험. 망고의 진리. 보험. 운송인이 면책되면 뭐 어떻게 한다고? 보험. 보험 드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재를 우리가 운송인에게 면책을 시키는 이유는 뭐 우리가 선박 얘기할 때도 했지만 배에서 불이 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배에 불이 나면 물로 꺼야 되는데 배에다가 물을 붓는다는 건 배를 침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풍이 많이 불어요. 바다는. 우리 도시 뭐 서울 한복판에 빌딩과 빌딩으로 이루어진 곳에 있으면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지 모르지만 바다 망망대해에 있으면 바람이 세게 치면 불이 확 붙습니다. 그리고 화물이 다다다다다 붙어 있잖아. 컨테이너처럼. 그렇기 때문에 선박에 하재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재가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송인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박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 입장하는 것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하보험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면책 카탈로그 쭉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보면 쭉 보면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요. 15개인데 요 위에 보면 17개가 되는 이유가 여기 보면 A가 뭐예요 이게? A가 여기서 말하는 항해상 가실, B가 하재예요. 그럼 C부터 Q까지가 여기 정리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총 17가지란 거야. 요게 운송인의 면책 사유입니다. 얘기 안 하고 지나간 거 있죠? 항해상 가실. 항해상 가실 할게요.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자, 그래서 A에 나와 있는 게 항해상 가실입니다. 그래서 선박의 어떤 운항이나 선박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선장이나 선원이나 아니면 그 수로 안내인, 도선사 얘기하는 겁니다. 도선사. 선박을 항구에 접안할 때 발레 파킹 해주는 사람, 발레 파킹 전문가, 연봉 1억 넘어가는 전문가, 도선사들. 요번에 세월호를 목포항으로 끌고 오는 것도 도선사가 끌고 오는 거예요. 목포항의 그 해역을 자세히 아는 그런 사람 아니면 못 끌고 와. 굉장히 큰 배이기 때문에 그런 도선사들의 어떤 거, 행위나 태만에 혹은 가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됩니다. 그래서 이걸 면책하는 이유는 몇 번 설명을 했어요. 운송인이 망망대해에 있는 배에 어떻게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선박이 일단 출항을 했으면 그 선장과 선원의 책임하에 있는 것이고 그 선장과 선원의 가실, 가책,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 운송인의 책임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송인이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원이 해상에서 사고를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일으켰던 그 선장님이란 호칭도 붙이기 아까운 사람 감옥 가 있어요. 형사 책임집니다.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걱정은 있을 수 없다. 안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입장이. 늘상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지만 그 선장님 아니고 다른 선장님이었으면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다니까. 자기가 먼저 피했잖아, 손님보다. 그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사람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자, 그리고 이 15가지 면책 카탈로그에 해당되는 면책 사유입니다. 해상 고유의 위험. 해상 고유의 위험은 우리가 해상보험론 시간이 아니라서 내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해상 위험이 있고 해상 고유의 위험이 있어요. 해상 위험에는 뭐 전쟁이나 뭐 아니면 화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해상 고유의 위험은 정말 바다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침몰, 자초, 그러니까 배가 바다로 침몰하는 거, 아니면 딱딱한데 암초 같은 데를 만나서 배가 부서지는 거, 아니면 교사는 뭐냐면 배가 모래톱 있죠, 모래톱, 그런데 탁 걸려가지고 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 해상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충돌, 침몰, 자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불가항력, 이거 정말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쉽게 말해서 비욘드 컨트롤, 내가 뭐 운송인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 손쓸 상황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쟁 위험, 공적 위험, 구속 압류 차압. 전쟁 위험이나 공적 위험은 뭐 전쟁에 의해서, 아니면 뭐 해적 강도에 의해서 선박에 화물이 뺏기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경우고, 구속 압류 차압, 검역상의 제한,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국가 공권력이 그 선박이나 뭐 화물에 대해서 차압을 하는 경우죠. 아니면 억류시키는 거죠. 구속하는 경우죠. 그리고 검역상의 이유로 배가 항구를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최근에 그 북한이 뭐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이러면서 유엔과 뭐 이렇게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 경제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이었던 게 뭐냐면 북한 선박, 북한 국적의 선박, 그리고 북한 국적의 선박 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서 바로 억류 조치하는 경우를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야. 그런 경우가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송화인의 가실, 화물을 운송인에게 맡기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화물을 실을 때부터 잘못한 거야. 뭐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노사 분쟁, 항구 노동자들이 그 항구에 있어서 파업을 한다든지 스트라이크를 한다든지 이러면 제대로 뭐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경우에도 운송인이 면책됩니다. 그리고 폭동 또는 내란, 이제 뭐 라이엇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시빌 워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런 경우에도 운송인이 면책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뭐 어떤 거 있냐면 우리나라가 있어요. 항구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데 인천항에서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요. 근데 내 배는 부산으로 들어가. 이거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들어가는 그 항구가 파업해야 돼요.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폭동 또는 내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산항에 들어가는데 뭐 다른 사건이, 쿠데타 뭐 이런 사건이, 긴급 상황이 서울에서 발생했어. 해당 없는 거예요, 그거. 뭐 물론 뭐 이게 뭐 심각해져서 진짜 내전으로 발전하고 이런 경우에 좀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래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해상 구조, 해상에서 인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한 구조 활동을 하다가 화물이 멸시 손상이 됐어요. 이것도 운송인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행위를 한 거죠. 그걸 뭐 탓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운송인이 면책이 됩니다. 또 보면 화물 고유의 하자, 화물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 뭐 멸균 살균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랜 기간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곰팡이가 핀다든지, 곰팡이가 올라와가지고, 아니면 뭐 제대로 봉인이나 이런 거, 이 포장이 이런 게 원활하게 안 돼 있어서 배가 운항을 하다 보면 아무리 큰 배라도 이게 풍랑이 치고 그러면 이렇게 롤링이 있거든. 근데 이렇게 움직 하다가 배가 그 화물이 자기가 쿵쿵쿵쿵쿵쿵 하다가 부서졌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결박이나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내 포장 자체가. 그런 경우에는 포장 불충분, 함을 고유의 하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인 불충분. 하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하물의 취급 사항이나 아니면 하물이 누구 것인지, 그리고 하물이 무엇인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하인의 하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서도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하물이 멸실되거나 손상이 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잠재하자도 하물 고유의 하자와 좀 연관지어 볼 수 있는데,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을 못할 수 있는 숨은 하자예요. 그 겉만 봐서, 혹은 살짝 봤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알고 보니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 경우 잠재하자에 대해서도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 판례 같은 거 살펴보면 대개 이게 잠재하냐냐, 아니면 하물 고유의 하자냐, 아니면 이게 운송인의 책임 사유냐,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운송인 면책이냐, 이거 가지고 되게 싸우는 판례 같은 게 많아요. 근데 뭐 학부 수준에서 우리가 판례를 볼 건 아니니까 이런 17가지 사유가 운송인의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운송인의 무과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좀 답 없죠. 운송인이 고의 가실에 의하지 않은 원인에 의한 손해,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 그죠. 너무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뭐 어떻겠어요.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17가지 사안에 의해서 발생한 멸실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이 면책됩니다. 자, 쭉 뒤에 부분은 이제 요약한 부분이 없는데 뭐 하나씩 보면 되죠 뭐. 자, 그리고 사망. 사망은 자, 송하인은 운송인이나 선박의 일분 멸실이나 손해에 대해서 송하인 혹은 그 대리인, 그의 고용인의 행위, 가실, 태만의 원인이 있지 않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운송인이나 선박이 입은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송하인이 책임질 일이 없겠죠. 근데 송하인이 잘못한 경우, 아까 얘기해서 송하인이 잘못인 경우에 면책사유 들어가 있었잖아. 그 경우에 책임을 져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송하인이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 뭐 하물이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송하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사항도 아까 우리가 봤던 면책 카탈로그에 있었던 항해상 인명 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해상에서 인명이나 재산을 구조하기 위해서 2로라는 것을 할 때, 2로라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는 겁니다. 선박이 원래 보험에서, 해상 보험에서 2로가 발생되게 되면 위험의 변경이 일어나서 해상 보험 계약이 종료되거나 뭐 취소되거나 무효되거나 아니면 뭐 폐지되거나 여러 가지 사안을 겪을 수 있어요. 2로는. 왜냐하면 항로를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그 2로에서도 인정된 2로가 뭐냐면, 해상에서 인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SOS 신호받고 전환 신호받고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험에서도 인정해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송인의 이건 당연한 행동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발생한 사건 사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2로단 거, 여기 영어 표현으로 deviation 있죠. deviation은 원래 책임지는 거야. 문제 있는 거야. 문제 있는 거지만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reasonable deviation이죠. 합리적인 2로다. 이건 충분히 2로 항해를 정해진 항로를 벗어날 만 했다 라는 거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5번 4조 5항.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운송인이 하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그 책임 한도액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장당 또는 단위당 1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거나 다른 통화로 100파운드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쉽게 말해, 다시 좀 쉬운 말로 얘기해서, 그 화물을 포장했던 그 포장 상태 있죠. 아니면 이야기를 해요. 포장 상태로 취급되기 싫으면 그 송하인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화물의 단위가 몇 개인지 그걸 얘기를 했을 때 그 단위당 하나당 얼마? 100파운드까지. 운송인이 잘못을 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져서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책임 배상을 해줄 때, 손해배상을 해줄 때 그 손해배상의 한도가 100파운드라는 겁니다. 포장 하나당 혹은 화물 단위 하나당.
유닛당 아니면 패키지당.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 표현으로 있죠. 파운드 100 per 패키지 or 유닛. 예.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닛이 몇 개인지 내가 밝히면 그 유닛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유닛이 몇 개인지를 밝히지 않았으면 그냥 패키지로 봐요, 보통. 예. 그렇게 해서 100파운드를 한도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다시 헤이그 비스비 갈 때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얘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게 1924년이에요. 1924년이었다고. 1924년에 100파운드였다고. 쎄하죠. 왜 쎄해? 여러분들 1988년에 100원과 1998년에 100원과 2018년에 100원이 같아요? 여러분들 경영학 배우면 재무관리 배우잖아. 시간은 뭐예요? 돈이잖아. 시간은 금이야, 친구. 시간의 흐름은 돈의 가치를 변화시킨다고. 근데 1924년에 포장당 단위당 보상액을 100파운드로 정했어. 이거 문제 있지 않겠어? 예. 그래서 나중에 헤이그 비스비 가면 다른 방식으로 정합니다. SDR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때 다음 주에 얘기할 거야. 예. IMF가 정하는 특별 인출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정합니다. 물가를 반영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해요. 지금은 이게 물가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잖아. 그냥 포장당 100파운드야. 이게 24년에 이렇게 정했으니까 34년, 44년 달라졌을 거예요, 가치가. 예.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헤이그 비스비나 다른 국제 규칙들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DR이라는 걸 써서. 예,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물론 이거를 양 당사자 운송인과 송화인이 합의를 하면 최고 한도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합의해서 올릴 수는 있지만 내리진 못해요. 내리는 건 안 돼. 책임 한도액을 올릴 수는 있어, 합의해가지고. 내리는 건 안 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단락에 여기 끝에 이러한 협정 최고액은 위 언급된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100파운드보다 적어서는 안 돼요. 협정을 했을 때. 협정이란 말은 둘이 양쪽에서 정했다는 거야. 운송이라고 송화인이. 그거 올릴 수 있지만 내리는 건 안 된다. 자, 6항 4조 6항은 뭐냐면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무해하 조치라고 합니다. 하물을 실었는데 그 하물이 굉장히 위험하네요. 거치네요. 와일드한 거지. 얘가 인화성이다. 인화성 하물이거나 아니면 내버려 두면 혹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처해지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한 하물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이러한 것들을 원래는 알아야 돼요. 사실 쉽게 말해서 이 인화성 물질이다, 폭발성 물질이다 라고 하면 송화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알리겠죠. 야, 이거 뭐 어떻게 뭐 열이 좀 올라가면 폭발할 수도 있어.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알리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어요? 좀 안전한 뭐 안전 용기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좀 안정화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철제 컨테이너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텐데 그걸 못한 상황이야. 송화인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운송인이 그걸 모르고 실었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하물을 파괴시켜버리거나 내려버리거나 아니면 그 성질 자체를 없애버리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무해하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물 이걸 내버려 두면 지금은 안전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물이 폭발하게 된다면 배나 다른 하물에 크게 피해를 입히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상관없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송화인이 이걸 알렸어. 이거는 인화성 물질이야. 취급 주의해줘 라고 해서 그럼 오케이 해가지고 운송인이 받아서 취급을 잘 관리를 했어.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황은 제대로 안 알린 거야. 근데 알았어. 이 화물 문제 있는 거다. 혹은 터질 수 있다. 혹은 폭발할 수 있다. 그때는 운송인이 알아서 그냥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화물을 파괴시켜버릴 수 있어요. 배를 살려야지. 다른 화물에 피해를 가면 안 되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무해하 조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운송인의 책임과 면책에 대해서 그냥 그림으로 그냥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에는 면책, 운송인 면책, 밑에는 운송인 책임. 그래서 운송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상업가실, 운송인이 당연히 운송인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잘 해야 되는 적재, 양육, 취급, 적부. 적부는 이제 화물 선창에서 이제 적부하는 거, 정리하는 거, 그리고 운송하는 거, 그리고 보관에 대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관리 의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양담보주의에 의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게 운송인의 책임이고, 면책은 아까 봤었어. 17가지 면책 카탈로그. 항해 가실부터 시작해서 하재,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전쟁, 내란, 파업 등등에 대해서 운송인이 면책을 두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뭐 1포장 단위 혹은 1단위당 667 이거 이제 보통 이제 원래는 666.67 SDR이에요. 근데 책에 보면 이거 반올림 해가지고 667 SDR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뭐 틀린다고 나 따지지 마. 예. 그래서 혹은 킬로그램당 무게로 했을 때 이 SDR은 이거는 헤이그 비스비의 책임 한도액이에요. 예. 헤이그 규칙에서는 포장당, 단위당, 패키지나 유닛당 100파운드였는데 여기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이제 헤이그 규칙 거의 다 했어요. 왜? 운송인의 의무와 운송인의 면책을 다 얘기했잖아. 핵심 조항이야 그게. 그게 핵심 조항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거의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봐둘 필요 있을 정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씩 보죠. 자, 운송인은 협약에 규정된 그의 권리와 면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그의 의무와 책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나 증가는 송화인에게 교부한 선화증권에 구현되어 있어야 된다. 자, 봐요. 운송인의 뭐예요? 운송인의 권리와 면책을,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권리잖아. 그래서 권리와 면책을 포기한대요.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의무와 책임 증가시킨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사항을 그러니까 책임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했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증가시키고 자신의 면책을 포기하고, 이게 결국엔 뭐야? 운송인이 자기 스스로 불리해지는 경우죠. 이거 괜찮다고. 앞에서 우리 쭉 앞에 다시 돌아가 볼까? 3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3조 8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무효다. 운송인이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유리해지는 것은 무효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운송인이 합의해서 불리해지는 것, 의무사항이 늘어나고 면책을 포기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내용이 5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내려서 운송인의 의무 증감 혹은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운송인이 이 선화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운송인이 작성해서 송화인에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기 위하고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헤이그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헤이그 규칙에 나와 있는 운송인의 의무 책임보다 증가시키는 거, 운송인이 불리해지는 거, 운송인의 의무가 늘어나는 거, 운송인의 면책이 포기되는 거,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합의해서. 근데 운송인이 지 스스로 유리해지려고 하는 것들은 안 된다. 그런 취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6조 운송인의 자유계약. 운송인이나 하물에 대해서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선적이나 취급이나 중간쯤에 선내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으로도 자유로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인이 뭘 할 수 있냐면 다른 제3자하고의 대리 계약 같은 것들을 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하역업자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보관업자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운송인이 자기가 주어진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뭐 이런 여기 중간에 있는 운송인의 의무잖아. 선적하고 취급하고 뭐 보관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신의 사용인이나 아니면 자신의 대리인들이나 아니면 벤더들, 소위 말하는 벤더들, 자기네 하청업자들하고 자유롭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될 거 아니야? 일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항을 넣어놨다. 운송인이 편하게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자, 뭐 같은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거고. 자, 그리고 7조에는 이게 말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 7조는 운송인의 계약 자유예요. 계약 자유. 요거는 앞에 6조는 뭐냐면 자기가 원래 운송인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운송인의 의무였어요. 운송인이 선적,
보관, 양하, 적재하는 그 운송인의 의무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용인이나 대리인과 자유롭게 협약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7조의 내용은 뭐냐면 운송인의 선적 전 그리고 양하 후에요. 그러면 앞에 돌아가 보면 이 헤이그 규칙 1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송인의 운송 구간은 하물을 선적할 때부터 하물을 내릴 때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하물을 선적하기 전에 그리고 하물이 해상 운송이 끝났어. 해상 운송 끝난 다음에 양하하고 나서 그 상태를 얘기하고 그 상태의 하물의 뭐 보관이나 관리나 취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는 거, 운송인의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쉽게 얘기를 하면 원래 헤이그 규칙은 하물을 배에 선적할 때부터 하물을 배에서 내릴 때까지에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사실 사람 일이란 게 그렇게 안 되잖아. 보통 해상 운송의 실제 실무적인 운용에 있어서 보통 하물을 맡길 때 선박에 바로 실을 때까지 송화인이 지켜보는 게 아니죠. 그냥 운송인한테 그냥 맡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적 전에 일어나는 상황들 그리고 하물을 내려서 하물을 수화인이 찾아가기 전 보관이 필요하잖아요. 하물을 야적장에 쌓아두잖아. 그 상태에 대해서 보관이나 관리나 취급에 대해서 발생하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계약을 체결해야 나중에 운송이나 송화인이나 아니면 수화인과의 그 관계에 설정이 되는 거죠. 당연히 하물을 내렸어요. 목적지에서 내렸어. 그러면 헤이그 규칙상으로서는 해상 운송이 끝난 거잖아. 해상 운송의 책임이 끝난 거잖아. 근데 수화인이 아직 안 와. 그럼 뭐 해야 돼요? 보관해야 되잖아. 그럼 보관 계약을 체결하겠죠. 보관료를 받든가 누가 비용 부담을 한다라면 운송인이 비용 부담을 하든지 수화인이 비용 부담을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양 당사자가 알아서 합의하고 계약할 텐데 그거를 막지 않는다는 거. 알아서 하라는 거죠. 헤이그 규칙은. 자, 8조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법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본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8조에서는 선주의 책임 제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본 헤이그 규칙의 내용이 선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데 관계되는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 어차피 이 헤이그 규칙이란 건 뭐냐면 선화증권과 관련된 겁니다. 운송인이 혹은 수화인에게 발행하는 선화증권과 관련된 이슈지 그 운송인이 만약에 용선을 했다라고 하면 그 용선된 배에 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주와 뭐 운송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헤이그 규칙은 선화증권의 발행과 선화증권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선화증권에 담겨있는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헤이그 규칙이지 선주와 관련돼서 있는 이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선 계약 공부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용선 계약을 체결하면 나오는 거는 용선 계약서 차터 파티인데 그 차터 파티에 적용되는 애가 아니야. 헤이그는 뭐에 적용된다고?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 BL 언더 CP 그러니까 차터 파티 BL에 적용되는 게 헤이그 규칙입니다. 자, 구조는 그냥 빼도 되는 내용인데 넣어놨어요. 넣어놨어. 이 파운드에 대해서 뭐 실제로 쓰이고 있는 뭐 파운드고 그 파운드를 안 쓰는 나라들은 자국의 화폐로 뭐 이걸 이제 한전에서 써라 뭐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10조는 좀 중요해요. 10조는 자 본 협약의 규정은 어느 계약 당사국에서나 발행되는 모든 선화증권에 적용이 됩니다. 선화증권이 그러니까 이 협약의 적용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협약이 체결된 요 내용이 협약의 뭐 당사국에 적용되냐 뭐 채약국에 적용되냐 그게 아니고 어느 계약 당사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선화증권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화증권만 적용이 돼요. 해상운송장, 시웨이빌 이런 데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화증권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 오브 레딩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가보면 나중에 로텔담 규칙 그런 데 가보면 선화증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운송소유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 얘기는 즉슨 뭐야? 복합운송 선화증권이나 아니면
해상 운송 화물 뭐 시웨이빌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표현 자체를 운송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보 로텔담 규칙 이런 데 가보면. 근데 헤이그 규칙에서는 명확하게 선화증권, 협약이 적용되는 나라에서 발행된 선화증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헤이그 규칙의 적용 범위다. 그죠? 그리고 이 11조부터는 협약에 가입, 헤이그 규칙에 가입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건 넣지 않았어요. 학습적인 측면에서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뺐고 여기까지가 헤이그 규칙에 따른 해상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음 주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 오늘 공부한 헤이그 규칙하고 비교해 가면서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나면 중간고사죠. 중간고사죠.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조금 어렵고 난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복습을 좀 신경 써서 볼드체 되어 있는데 중심으로 보길 바랍니다. 수고했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